특혜 논란 이런 것도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신성 씨가 운영하는 이게 뭐 TV조선에 단독으로 떴던 기사예요. 강신성 씨가 운영하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요게 부지가 10억 원이었는데 감정 평가에서 그러니까 사들인 게 이제 10억 원이었는데 구입가보다 10배가 오른 80억 원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인근 땅값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또 2018년에 이 땅의 소유권을 은행으로 넘기면서 50억 원의 신탁 대출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취재가 더 이루어져야겠지만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누군가는 제2의 뭐 그 양평 사건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뭐가 다른 겁니까? 뭔가 연결 지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강신성 씨 후원회 회장이신 건가요? 이 강신성 씨와 관련된 입장도 조금 충분하게 납득할 만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틀만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잊혀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강모 씨는 여기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방송에서 안전을 위해 강모 씨랑. 예, 강모 씨로 되게 습관이 돼 있어. 저만 얘기한 거죠. 예. 처음 들어봤어 실명. 저는 뭐 그분과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강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강모 씨가 저는 이분 민주당에서 그 증인으로 하자고 동의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5명 다 사적 채무 나머지 4명 부르지 않으면 안 하겠다. 저는 왜 강모 씨를 왜 안 불렀는지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야당이 국민의힘 강모 씨 한 명만 부르더라도 강모 씨와 관련해서 질의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저는 강모 씨에 대해서 근데 2011년 이거는 후보자랑은 관련이 없을 거라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이 알짜배기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땅을 어떻게 알고 샀느냐? 혹시 정치권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 아니냐? 근데 2011년이면 제가 알고 있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없을 때예요. 2011년 사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동안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상 그냥 야인 뭔가 민주당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나간 이후로 그냥 핍박받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글쎄 뭐 여기 제가 이 보도를 다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연관이 있다는 뭔가 정보를 얻었다는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후보자랑 연관시키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죠. 총무대장이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예, 불렀어요. 좋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 한 명이라도 받아줬으면은 이거 벌렀으면 되는데 왜 국민의힘 이걸 안 받는지 네, 모르겠어요. 이게 불똥이 튀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 불렀어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 강 이분이 나와서 아유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잖아요. 자료도 안 내고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무조건 그냥 옹호만 해주고. 근데 이 내용은 TV조선 이 보도는 좀 상식적으로 보면 의혹을 충분히 이제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읍시장이 당선이 되는데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사업 확장을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서 정읍시장 관계자의 인터뷰도 나와 있는데 땅값이 80억 원이나 평가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라는 이제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이분이 그냥 했는데 그냥 로또를 맞은 걸까? 그렇죠. 아니면 이게 어쨌건 김민석 뭐 후보자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이런 후원을 하고 했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성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과연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런 대가가 아닐까? 김민석 후보자가 여기 이제 유세도 가고 뭐 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정읍에. 그랬다고 하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있죠. 충분히 그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북 정읍이잖아요. 그것도 네, 뭐 서울 뭐 외곽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강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배가 오른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올해 정부 예산 규모를 몰랐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간단하네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634조. 아무튼 근데 저도 지금 갑자기 저를 쳐다보니까 얼마였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숫자를 물어볼 게 아니라 자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경제 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거를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그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맡겨도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근데 숫자 몇 개? 글쎄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숫자와 관련된 건 다 틀렸거든요. 본인이 종부세 얼마 낸지도 모르고 청약 만점이 얼마 낸지도 모르고 다 몰라 숫자에 대해서 다 틀렸어요. 뭐 아리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근데 윤석열 후보자의 문제는 그 당시에 아리백을 모르는 걸 봤을 때 아 정말 아리백과 관련된 뭐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김인석 후보자의 이거 나왔을 때 저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요하게 경제정책 관련된 걸 물어봤어요. 와가지고 예. 물어봐가지고 그렇죠. 뭔가 파악을 숫자뿐만 아니라 전반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이로 김희정 의원이 한 걸로 기억하는데 김희정 네, 의원 이거 한 맞습니다. 다음에 다른 의원들 다 또 다시 이 사적 채무랑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냥 숫자 모르네 정도 하고 끝난 거예요. 네. 국민의원들 분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굳이 근데 김민석 후보자를 이해를 해드리자면은 많이 바쁘셨겠죠. 긴장을 많이 하시고 다른 거 준비하실 게 많으니까 이거 아마 생각 못했던 질문이시고 경제 공부 최근에 좀 안 하신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경제 공부까지 할 사람은 사실 이게 저도 전 토론회나 청문회에서 뭐 어디 숫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몇 퍼센트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건 좀 유치한 공격이라고 보는데 근데 어바웃이라고 했잖아요. 어바웃. 네, 근데 국가 채무 비율은 사실 이게 총리를 하실 분이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약 50%를 넘어가면 데드라인이 위험하다라는 기사 경제 기사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사실 저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한 편인데도 이 정도 그냥 그 대략적인 수치는 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 대다수도 알고 계실 상황인데 사실 좀 많이 벗어난 20-30%라는 채무 비율은 좀 많이 민망하다라는 생각은 맞아요. 들고 또 본인이 어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결국에는 그런 저는 뭐 채무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다라고 보지만 저는 총리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큰 우려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뭐 전문성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좀 전문성 높은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탄핵 국면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어떤 보은성 인사라는 어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청문회 자리에서 좀 뽐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좀 이런 기초적인 수치를 좀 많이 틀린 거는 저는 뭐 수치 틀렸다고 막 비난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고 가기에는 조금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국가 채무는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무뿐만 아니라 예산안 규모도 사실 예, 제대로 그것도 몰랐다라는 마찬가지고. 것은 결국에는 총리라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최보좌라는 것이 헌법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보좌 역할을 하셔야 할 때 분이 뭔가 기초적인 수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우려는 되죠. 사실 많이 네. 공부하셔야죠.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지금 핫하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채무를 20%에서 30% 정도까지 정도면 줄이기 뭐 위해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20%에서 본인 30%? 채무 비율도 제대로 모르시고 국가 채무 비율도 제대로 20%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래서 15만 원, 25만 원 나눠줘도 된다고 이건 생각하셨을 출판에 수도 있고. 그걸로 그런 커버칠 수 생각이 없잖아요.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 가정의 가계 그 경제가 지금 위기예요. 대출이 너무 늘고 있고 심각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맡아서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가계 네. 경제를 그런 분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맡겨볼까. 근데 이분한테 근데 그 저희 집에 1년 수입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그랬더니 그건 모르는데요. 그러면 저희 집에 지금 그 대출이 얼마인지는 알고 오셨죠? 그랬더니 그거 한 5천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는 1억인데 이런 거거든요. 이 국가 채무 비율은 이게 그냥 숫자 그 뭐 장학 퀴즈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 최근 며칠 동안에 기사가 수백 건이 나왔습니다. 왜 수포 추경이 35조 원이 들어가니까 그랬죠. 그럼 이제 48.4% 곧 사측부가 되고 50이 곧 넘을 수 있다. 이게 거의 상식이에요. 제가 그 대선 때 동네에서 이제 유세할 때 이 그 국가 채무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서 대답하는 분들이. 근데 총리가 되겠다는 분이 뭐 약간 틀린 것도 아니고 네. 이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20에서 30 사이였던 때는 2004년부터 2012년이에요.
20년 전 세상에 이분은 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2%포인트가 올라서 4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에 50을 거의 육박하는 이런 수준인데 너무 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최근 5년 동안 하셨는데 이분은 네. 어떻게 예산 1년 예산안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분한테 국가 살림, 나라 살림 맡겨요? 근데 저는 이게 단지 그냥 좀 지식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왜 문제이냐? 저는 이분한테는 그 돈의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경제관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해보신 적이 없고 네. 땀 흘려서 돈 벌어서 국가에 납세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누군가의 돈으로 계속 정치 활동하고 잘 먹고 잘 사셨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빚이 얼마인지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이런 게 별로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나라빚 더 내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고민정 대변인이었나요? 내변인이었죠. 예, 국간에 재정 쌓아놓으면 썩는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나라 빚이 그냥 내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단 쓰면 되지.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누가 갚겠지?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의 발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저는 진짜 이분의 도덕성은 F라 생각하고요. 네. 준법 의식은 D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D. 네. 왜냐하면 2번 이제 유죄 판결 받으신 다음에는 최소한의 면책 그거는 좀 남겨두신 것 같아요. 차용증도 쓰고. 그리고 능력은 F다. 능력은 F다. 어제부로 그것이 완전히 확인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몰라도 되는 수치도 있죠. 굳이 그렇게 알아야 하나 느꼈을 때도 보는 사람들이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수치도 있죠.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해볼까요? 배추 관련 농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저는 좀 재미있었거든요. 배추 관련 농사 얘기가 나와서 강 씨가 이제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생겨서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서 전세금을 뺏어줬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매월 송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모 씨잖아요. 네. 강모 씨 왜 안 불렀냐고요. 저 국민의원들 강모 씨 불러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배추 어디냐, 어떤 투자를 한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를 안 불러가지고 굳이 4명 더 부르겠. 아까 전에 강모 씨가 나와서 이거 다 모르는 겁니다. 제가 잘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4명도 똑같잖아요. 4명도 나와서 똑같이 그냥 문제 없는데요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강모 씨를 안 부른 건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봐요. 배추 이거 관련돼서 저도 예. 어떤 투자인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해보고 싶은 투자라서. 아니 재밌었어요. 네. 관련 투자인데 이게 배추 관련 투자인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두 분께서 어떤 투자나 이런 거 얘기를 평소에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돈 거래 관련해서 서로 왕성히 얘기가 오갔다. 근데 그것도 강모 씨가 만약에 그냥 정치자금 불법적으로 줄 거면 그냥 주면 되는데 또 투자를 해가지고 전세금을 빼서 2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뭔가 투자를 한 건 뭔가 알려줘서 투자를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뭔 투자인지는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그리고 대신에 이게 또 전부인이라서 전부인이 이거를 나는 이거 상한 받고 한 거다 자료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해버리면 이거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안 하시면 되죠. 아니죠. 그러면 전부인이 전 남편의 총리 이거를 막기 위해 나는 끝까지 당신의 도덕성을 검증해주지 않을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검증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는 저는 그냥 아마 김인석 후보자가 이거와 관련돼서는 여기까지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이 정도에서 납득이 되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간 거 안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겠죠. 근데 강모 씨 불러서 배추 관련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 어떤 투자인지 아직도 있다면 저는 연끌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김윤석 후보자 사생활도 좀 이렇게 노출이 됐고
몰랐던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사실 전처까지 뭐 하는 거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말고도 뭐 해명해야 되실 것들 충분히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전처까지 공격을 하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